이사짐을 싸다가 발견한 낡은 수첩 한 권. 아내 이름 석자가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펼치지 말아야 했는데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당신이 골프를 끊으면 당신이 아닌 것 같아서.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30년 상무 생활도 20억 아파트도 제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이 된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30년을 대기업에서 일했고 상무로 퇴직했습니다. 화려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퇴직금도 있었고 송파에 아파트도 있었고 제네시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은평구 전세빌라 창문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집을 날린 건 아내였지만 그 아내를 그렇게 만든 건 저였더라고요. 부끄럽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이상했어요. 습관처럼 새벽 6시에 눈이 떠졌고 습관처럼 옷장 앞에 섰으며 습관처럼 넥타이를 골랐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몸에 새겨진 거겠죠?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예순둘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나 싶더라고요. 입사할 때 32이었으니까 거울 속 남자는 꼭 제 아버지 나이가 돼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비서실 직원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오늘 마지막 날이시잖아요. 일찍 나오셨네요. 그 말이 어색하게 들렸어요.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낯선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팀원들이 박수를 쳤고 꽃다발과 공로패가 손에 쥐어졌어요. 황금빛으로 도금된 열쇠 모양의 기념패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당신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묵직하고 번지르르 했어요. 후배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웃으며 악수를 하고 덕담을 건넸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잘 짜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처럼 흘러갔어요. 퇴장 박수가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을 때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발이 무거웠어요. 제네시스 운전석에 앉아서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공로패를 조수석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당신의 헌신이라는 말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긴 시간이 지나간 것뿐인데 그걸 무슨 훈장처럼 포장해 놓은 것 같아서 오히려 쓸쓸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반겨줬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안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 공로패 상자를 내려놓았는데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서재의 두 잔이 어색하고 거실의 두 잔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관 옆 구석에 박스째로 놔뒀어요. 그 상자가 그날부터 한 달 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치우지 않았고 아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벽 6시더라고요. 몸이 그냥 깨버렸어요. 눈이 먼저 떠지고 나서야 오늘은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불 속에 있기가 뭐했어요. 멍하니 일어나서 옷장 앞에 섰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아내가 나왔어요. 두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시 옷장 문을 닫고 조용히 세수를 하러 갔어요. 그 아침이 얼마나 멋쩍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퇴직 후 첫 주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두 번째 주가 되면서 슬슬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꺼내서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퇴직금 7억은 대부분 연금 상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건 월 300만 원씩 나오는 수령액이 전부였어요. 나머지 현금성 자산이 얼마 남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점에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퇴직하기 1년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 전세자금으로 목돈을 보태줬거든요. 신혼집을 구하는데 우리 부부가 5억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자식 결혼에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무까지 지낸 사람이 아들 전세 하나 못 해주면 말이 안 된다 싶었죠. 거기다 재직 중에
후배가 운영하는 바이오 벤처에 엔젤 투자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워낙 성실하고 기술력도 있다고 해서 믿었는데 시리즈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3억이 그냥 묶여버렸습니다. 연락을 해보면 전화를 받긴 받는데 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그 몇 초가 어쩐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내려놨어요. 아들 지원에 투자 손실까지 더하니 손에 쥔 현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크게 동요하지 않으려 했어요. 송파에 30평 아파트가 있었고 시세로 20억이 넘는 집이었거든요. 집이 있는데 뭐가 무서우냐는 생각이 어디선가 자꾸 올라왔습니다. 상무까지 지낸 사람이 쪼들려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게 자존심이었는지 허세였는지는 그때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어요. 골프를 매주 나갔습니다. 골프 성적을 거의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몇 달만 안 치면 그게 금방 무너지거든요. 라운딩 한 번의 식사에 그늘집 비용까지 합치면 30만 원은 기본이었고 한 달에 서너 번 나가면 150만 원은 훌쩍 넘었습니다. 연습장 회원권도 따로 있었어요. 선후배 모임도 계속 나갔습니다. 후배들을 만나면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고 저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경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무 출신으로서 체면이 있는데 봉투를 얄팍하게 낼 수는 없었죠. 제네시스 유지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보험료의 유류비까지 한 달에 50만 원은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순수 생활비를 포함해서 한 달에 9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어요. 아내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씀씀이가 좀 줄어도 될 것 같지 않느냐고요. 저는 아내한테 우리 아직 괜찮다고 우리 집이 얼마짜리인 줄이나 아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값으로 현재 생활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냥 덮었어요. 사람이 어떤 사실을 알고 싶지 않을 때 얼마나 능숙하게 외면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시절에 배웠습니다. 퇴직 후 첫 해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월 900만 원의 씀씀이는 그대로였고 통장 잔액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서 실감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서서히 끓는 물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저는 그냥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내가 뭘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전업주부로 20년을 산 사람이니 집에서 살림을 하겠거니 했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절 아내 눈빛이 조금 달랐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의 이유를 끝내 묻지 않았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아내는 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아침 7시면 저는 넥타이를 메고 나갔고 저녁 10시가 넘어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가 있었고 골프가 없는 날엔 후배들 모임이 있었어요. 집에서 밥을 먹는 날이 한 달에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러니 아내 입장에서 이 집은 온전히 자기 것이었을 겁니다. 낮에 피곤하면 소파에 눕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시절 아내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퇴직하면서 그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매일 집에 있게 된 거잖아요. 처음 한두 주는 안 해도 저도 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어색하게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 앞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골프 레슨 영상을 틀어놓고 스윙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골프 성적을 유지하려면 집에서라도 몸을 풀어야 하거든요. 영상 볼륨을 좀 높여놨는데 그게 집안에 꽤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 부엌 쪽을 슬쩍 봤더니 아내가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표정도 안 보였고요. 그런데 등을 보는데 어깨가 조금 굳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지나가는 길에 볼륨을 살짝 줄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아침이 쌓여갔습니다.
밥도 문제였어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아내는 하루에 많아야 한 끼 아니면 대충 혼자 때우는 날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차려야 했어요. 아내가 힘들다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점심 즈음이면 부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날이 있었거든요.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도 냄비 끓는 소리도 없이 조용했는데 그럴 때 거실에서 뭘 하고 있기가 뻘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됐어요. 퇴직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는데 내가 지금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그 순간에 실감났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건 낮이었어요. 아내는 원래 오후 2시쯤 거실 소파에 누워 짧게 눈을 붙이는 습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20년 동안 혼자 있을 때만 할 수 있었던 아내만의 쉬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실에 있으면 아내가 그러질 못했어요. 눈치를 보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한 번은 아내가 소파에 기대서 스르르 눈이 감기려 하는데 제가 리모컨을 찾으면서 소파 쪽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화들짝 일어나더라고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바꾸지 않았어요. 재정적인 부분도 슬슬 아내의 눈에 들어오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퇴직 후에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골프, 모임, 경조사, 차량 유지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여전히 900만 원에 육박했는데 들어오는 돈은 연금으로 묶인 퇴직금에서 나오는 월 300만 원 뿐이었거든요. 나머지는 퇴직 당시 남아있던 현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씩 원금을 갉아먹고 있었던 셈이에요. 그걸 제가 몰랐냐고요? 알긴 했습니다. 다만 외면했어요. 집이 20억짜리인데 당장 급할 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방패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식탁 위에 쌓이는 고지서들을 매달 정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카드 명세서, 보험료 관리비, 그리고 남편 카드 결제 내역까지 다 보이는 사람이었던 거죠. 어느 날 제가 지갑을 찾으러 부엌에 갔다가 식탁 한쪽에 고지서 뭉치가 가지런히 놓인 걸 봤어요. 제 카드 명세서가 제일 위에 있었는데 그달도 400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들어오는 돈의 2배 가까이를 나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아내는 그 명세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뭉치 아래로 넣어놨겠죠. 그리고 그 무렵 아내에게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된 일이에요. 아내가 연례 건강검진을 다녀왔습니다. 늘 그렇듯 결과지를 받아왔겠거니 했어요. 별일 없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해 검진에서 낯선 소견이 하나 찍혔더라고요. 당장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결과지를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내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말하면 걱정할 것이고, 걱정하면 검사 받으러 가자고 할 것이고, 검사를 받으면 돈이 들 것이고, 지금 이 집 형편의 치료비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계산이요. 아내는 그 결과지를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거였습니다. 거기에 약봉투도 하나 있었어요. 소견에 따라 처방받은 약이었는데 아내는 그걸 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혼자 챙겨 먹었던 거였죠. 화장실에서 몰래, 제가 거실에서 골프 영상을 보는 틈에 저는 그 모든 것을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때 저는 아내가 요즘 왜 말이 없을까, 왜 표정이 예전 같지 않을까 정도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30년을 바깥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내의 속을 들여다볼 눈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아내가 그 무렵부터 외출이 잦아졌어요.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바람 쐬러요 라고만 했습니다. 처음엔 한 주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의 매일이 됐습니다.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집에 종일 있는 게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 아내도 마찬가지겠거니 했거든요. 나갔다 돌아오면 표정이 조금 달라 보일 때가 있었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외출이 어디로 향하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저도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내한테 눈치 보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아내도 그 답답함을 바람이라도 쐬며 풀려는 거겠거니 했죠. 어디 가냐고 물으면 아내는 늘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요. 혹은 친구 만나요. 그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아내가 나가 있는 시간이 저한테도 편했거든요. 집에 혼자 있어야 그나마 거실에서 스윙 연습도 눈치 없이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아내의 외출을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들을 이제 와서 순서대로 꿰어보면 그 무렵 아내는 혼자서 꽤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설명회를 다녀온 것도 그 즈음이었고, 상권 분석 자료를 뽑아서 들여다본 것도, 본사 직원과 전화통화를 몇 차례 주고받은 것도 다 그 시기였습니다. 아내가 그 일들을 할 때 저는 거실에서 골프 중계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었겠죠. 같은 집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내가 처음 설명회에 간 건 지하철을 타고 강남 쪽 본사 건물로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본사 직원이 준비한 수익 예측 자료를 받았을 겁니다. 6월 매출 얼마, 순이익 얼마, 손익분기점 몇 개월이라는 숫자들이 깔끔하게 표로 정리돼 있었겠죠. 나중에 그 자료를 제가 직접 봤는데 정말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낙관적인 수치들만 골라 담은 장밋빛 표였는데 그런 걸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꽤 설득력 있게 보였을 겁니다. 아내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불안이 가라앉는 걸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버는 돈으로 이 집 살림의 빈 구석을 메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 표 위에서 자라났을 테고요. 그 순간 아내한테 그 숫자들은 그냥 수익 전망이 아니라 일종의 최면이었던 겁니다. 불안한 사람한테 딱 맞는 크기의 희망을 보여준 거잖아요. 계약을 마친 뒤 아내는 공동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옮겼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빼면 제가 알아챌 테니까 몇 번에 걸쳐서 빼갔어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합쳐서 5천만 원 가까이 됐는데 저는 그 기간 동안 통장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매달 카드값 내고 퇴직연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는 정도였어요. 어느 달에 잔액이 좀 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내가 쓴 거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카페가 문을 연 날 아내는 저한테 친구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하고 집에서 혼자 점심을 챙겨 먹었어요. 그날 아내는 지하철을 타고 성수 쪽으로 갔습니다. 그 동네 골목 안쪽에 작은 카페가 하나 열렸어요. 나중에 아내 짐을 정리하다가 액자에 넣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대표자 이선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선희. 20년 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 석자를 대표자로 올린 겁니다. 그 종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구겨지지 않게 액자까지 맞춰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설레는 날이었을지, 얼마나 떨리는 아침이었을지 그 종이 한 장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어요. 개업 첫날 아내는 앞치마를 두르고 포스 기기 앞에 섰습니다. 본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 줬는데 아내가 버튼을 누르는 손이 어색하게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직원이 걱정스럽게 괜찮으시겠냐고 물었을 때 아내는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처음이라서 그래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 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었는지 직원한테 하는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그날 그렇게 혼자 버텼습니다. 남편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해놓고 자기 이름이 붙은 가게 카운터에 서서요.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아내가 얼마나 긴장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복잡해요. 60살 넘은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가게를 열고 처음으로 손님한테 주문을 받고 처음으로 커피를 내려서 건넸을 거잖아요. 그 손이 얼마나 조심스러웠을지, 손님이 나가고 나서 혼자 얼마나 뿌듯했을지 저는 그 장면에 없었어요. 있어야 했는데,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저는 그날 집에서 오후 골프 중계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내가 들어올 때 오늘 친구 모임 어땠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웃으면서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얼굴이 조금 상기된 것 같다고 느꼈는데 오랜만에 나갔다 와서 그런 거겠거니 했습니다. 카페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어요. 하루에 한 번씩 외출하는 아내, 저녁이면 조금 지쳐 보이는 아내, 밥을 먹으면서 멍하니 다른 곳을 보는 아내. 저는 그 변화들을 보면서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탓도 있었고, 물어봐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탓도 있었어요. 상무로 30년을 살았던 사람이 정작 제일 가까운 사람의 속사정은 읽지 못했던 거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아내의 외출은 규칙적이었고, 저녁에 돌아오는 시간도 거의 일정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 표정에서 설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지쳐 보이는데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웃을 때도 예전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 탓이거니 했어요. 예순이 넘으면 누구나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피곤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내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카페를 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낌새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사 직원이 보여준 예상 수익표에는 하루 평균 손님이 50명은 들어온다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문을 열어보니 많아야 15명, 적은 날은 5명도 안 됐다고 해요. 처음엔 아직 동네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입소문이 나면 나아지겠지. 한 달만 버텨보자 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두 달째 되던 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페 바로 옆 건물에 대형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온 거예요. 오픈 당일 그 가게 앞에는 풍선 인형이 크게 흔들렸고 반값 이벤트 현수막이 창문 가득 붙어 있었다고 해요. 줄이 골목 밖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내 가게에는 손님이 3명 왔어요. 그것도 지나가다 들어온 분들이었고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카운터 뒤에 서서 옆 가게 쪽을 바라봤겠죠. 유리창 너머로 풍선이 흔들리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 광경이 얼마나 막막했을지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매출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고정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임대료의 재료비,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로열티까지 합치면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이 수입보다 훨씬 많았어요. 아내는 처음엔 카드론으로 메웠습니다. 이번 달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그 다음 달에는 지인한테 손을 벌렸어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한테 사정 이야기 없이 잠깐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돈도 금방 바닥을 보였어요. 적자가 쌓이는 속도는 아내가 버티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그 즈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외출하면 나갔다 오는 거라 생각했고 저녁에 좀 지쳐 보이면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어느 날은 이번 주에 후배들이랑 라운딩 약속이 잡혔는데 이번 달 쓸 돈 좀 붙여달라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아내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할 때 아내 표정이 어땠는지 저는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아내한테 그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했는데 숫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카페 적자에 카드론 이자에 지인한테 갚아야 할 돈까지 생각하면 남편 라운딩 비용을 보낼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아내는 다른 카드로 돌려서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요. 저는 그 돈을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골프를 쳤어요. 그날 스코어가 얼마였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선택을 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카드론도 한계에 왔고 빌린 돈도 갚을 길이 없었으며 카페는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면 투자한 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구조였거든요. 아내는 집을 담보로 잡기로 했어요. 송파 아파트, 20억짜리 집이었습니다. 공동명의였기 때문에 은행 절차가 복잡했지만 아내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한테 올 서류들을 아내가 먼저 가로채려고 며칠 동안 우편함 앞에서 서성였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담보대출 실행 안내문이 남편 이름으로 날아오는 걸 막으려고요. 며칠 동안 아내가 아파트 우편함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을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도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먼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마침 아내가 외출 중이었고
제가 먼저 집에 들어오면서 습관적으로 우편함을 열었을 뿐이에요. 그 안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 이름이 적힌 공식 봉투였어요. 처음엔 무슨 금융 안내문이겠거니 했는데 열어보니 담보대출 실행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집 주소와 제 이름, 그리고 아내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대출 금액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억 단위 숫자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 것, 그게 아내 이름으로 실행됐다는 것,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들어온 건 1시간쯤 뒤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멈췄어요.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봤을 겁니다. 그 순간 아내 얼굴에서 뭔가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아내를 성없이 불렀어요.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냥 그렇게 나왔습니다. 선이야. 그 두 글자를 꺼내는데 모든 힘을 다 쓴 것 같았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이제 다 들켰다는 안도인지 그 모든 게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아내한테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물어봤자 대답을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보다 내가 모르는 동안 이 사람이 혼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는지가 더 무거웠거든요. 창밖을 보다가 봉투를 보다가 아내를 보다가 저는 그날 밤 내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담보대출 서류를 발견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그 며칠 동안 아내와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방에 들어오면 부엌으로 나갔고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문을 닫았어요. 밥은 차려졌지만 식탁에 같이 앉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대출 금액, 담보 설정일, 아내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보면 볼수록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0억짜리 집에 억 단위 빚이 걸렸어요. 30년을 모아서 만든 집인데 아내가 제 모르게 담보로 잡은 겁니다. 분노가 언제 터졌냐고요. 은행에서 두 번째 우편물이 왔을 때였어요. 이번엔 가압류 관련 통지서였습니다. 대출 연체가 시작되면서 법적 절차가 밟히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봉투를 열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아내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제 의도보다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고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이게 다 뭐냐고,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냐고,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고요.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멈추질 않았습니다. 반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내가 바깥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카페가 뭐고, 사업이 뭐냐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변명도 없고 해명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화를 돋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제가 반박이라도 할 텐데 아내는 그냥 거기 서서 바닥만 봤어요. 어느 순간 제 고함이 멈췄습니다. 목이 잠겼어요. 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 정막이 내려앉았는데 그 조용함이 고함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이 간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달려왔어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아내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빠가 어떻게 일궈온 집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내는 그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아들의 말을 그냥 다 받아냈어요. 딸한테는 아내가 직접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딸이 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들은 저쪽에 서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딸은 아내 옆으로 가서 앉았어요. 엄마 괜찮냐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말에 아내가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눈물이 흘렀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뭔가 막혀오는 게 있었습니다. 분노가 식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우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거실에서 서로 말다툼을 했어요. 아들은 엄마가 잘못한 거라고 했고, 딸은 엄마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퇴직하고 나서 씀씀이를 줄이지 않은 게 엄마를 압박한 거 아니냐는 말이 딸 쪽에서 나왔어요. 그 말에 아들이 반발했고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안에 가압류 집행이 들어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은행 대출 연체만이 아니었어요. 부동산 가압류 통지서 뒤를 이어 카페, 비품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에서 집안 살림까지 유체동산 압류를 걸어버린 겁니다. 부동산 가압류 통지서 뒤를 이어 아내가 카페 비품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에서 집안 살림까지 압류를 걸어버린 겁니다. 집행관이 왔고 집 안 가고 여러 곳에 압류 표목이 붙기 시작했어요. 빨간 딱지였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함께 산 가구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실 책장, 아내가 고르고 골라서 들여놓은 식탁, 제가 임원 승진하던 해에 새로 들여놓은 소파, 그것들에 하나씩 빨간 딱지가 붙어갔습니다. 집행관이 나간 뒤에 저는 거실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소파 팔걸이에 붙은 딱지를 봤습니다. 상무라는 이름표 대신 압류라는 딱지가 붙은 거였어요.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차려는 놨어요. 저를 위해서 밥상은 올렸는데 정작 자기는 조금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곤 했어요.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 부엌에 불이 켜져 있거나 거실에 아내가 앉아 있는 날이 있었어요.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그냥 방으로 돌아간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저 사람을 내쳐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20억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평생 살아온 아파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 원인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향해 계속 분노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밤마다 혼자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제가 퇴직하던 날부터였는지,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던 그 2년 동안이었는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였는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생각이 밤마다 저를 붙들었어요. 경매 절차가 시작된다는 안내문이 왔을 때 저는 아내 방 앞에 잠시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아직 뭔가 물어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아직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요. 아내가 이 지경까지 오면서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느낌이 어딘가에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가압류 딱지가 붙고 나서 경매가 진행되는 그 7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겨울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면 계절이 바뀌어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낙찰됐다는 통보가 와 있었어요. 사람들은 경매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집이 내 집이 아닌 게 확정된 날부터 이사 날짜가 잡히기까지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집 현관문을 열 때마다 남의 집을 빌려 쓰는 사람처럼 뒷걸음질을 쳤어요. 낙찰자가 정해졌을 때 저는 더 버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행관 손에 끌려나가느니 내 손으로 짐을 싸서 나가는 게 상무까지 지낸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이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와 아내는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30년치 살림이었습니다. 박스를 펼쳐놓고 물건을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이 멈추더라고요. 이게 언제 산 건지, 저게 어디서 온 건지 기억이 따라오는 물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들이 와서 무거운 것들을 날랐고 딸은 부엌 살림을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안방 장롱 쪽을 맡았어요. 저는 서재를 맡았습니다. 서재 정리를 하다가 책장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평소에 잘 열지 않던 칸이었는데 오래된 서류들이랑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좀 앉아 있었어요. 박스에 담으려고 하나씩 꺼내는데 손에 뭔가 걸렸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발해서 원래 색이 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였는데 거기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희. 아내 이름이었어요. 덮으려 했습니다. 남의 일기를 들여다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박스에 그냥 넣으려고 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아내한테 아직 모르는 게 있다는 그 느낌이 그 순간에 다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살짝 닫고 수첩을 폈어요. 첫 장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날짜였어요. 아이들이 아직 학교 다닐 때쯤이었습니다. 글씨가 작고 촘촘했어요. 아내가 원래 글씨를 작게 쓰는 사람이었는데 수첩 속 글씨는 그것보다도 더 조밀했습니다. 마치 누가 볼까봐 최대한 작게 쓴 것처럼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서 뭔가 툭 떨어졌어요. 명함이었습니다. 제 명함이었어요. 회사 이름이 박힌 옛날 명함인데 직함이 부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무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 명함 뒷면에 볼펜으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날짜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그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쓴 건지, 왜 명함 뒷면에 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제가 늦게 들어와서 구두를 벗고 있을 때 아내가 집어든 명함 뒷면에 그냥 써놓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 줄을 들고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페이지마다 날짜가 있었는데 건너뛰어가며 읽었어요. 일상적인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뭘 했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날씨가 어떻고 하는 내용들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남편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준 씨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는 날이 있었고, 민준 씨가 오늘 늦게 들어왔는데 얼굴이 어두웠다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떤 날 어떤 표정으로 들어왔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제가 무슨 표정이었는지조차 기억이 없는데요. 읽다가 멈춘 문장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기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기가 죽으면 정말 노인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무섭다.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기가 죽으면 노인이 되어버릴 것 같아 무섭다는 말이 그게 그냥 글이 아니라 아내의 진심이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나서 골프를 끊지 못하고 차를 바꾸지 못하고 모임을 줄이지 못했어요. 그게 다 허세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 허세의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지켜주려 했다는 걸요.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퇴직 이후에 쓴 것들이 나왔어요. 날짜를 보니 카페를 알아보기 시작하던 시점과 겹쳤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민준 씨가 골프를 끊으면 민준 씨가 아닌 것 같다. 상무님 소리를 조금 더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내가 벌면 되는 거니까. 읽는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는 남편을 사치스럽다고 여긴 게 아니었어요. 그게 남편의 자존심이라는 걸, 그 자존심이 무너지면 남편이 무너진다는 걸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채우겠다고 결심했던 거예요. 혼자서요. 또 다른 페이지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술 취해 늦게 들어온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제가 현관에서 구두를 벗다가 그냥 쓰러지듯 소파에 누웠던 것 같은데 아내가 그 구두를 닦았던 것 같더라고요.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구두가 닳지 않게 내가 길을 닦아주고 싶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거의 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 집안을 책임지는 거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 시간 내내 아내는 남편의 구두 밑에 자기가 길을 깔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표도 나지 않게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서재 문 닫힌 방 안에서 62 먹은 남자가 무릎 위에 낡은 수첩을 올려놓고 울었어요. 이게 부끄럽다는 생각도 그 순간엔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 지경까지 온 게 분노스럽다는 마음이 아직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 아래에 훨씬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미안함이었어요. 평생을 옆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몰랐다는 미안함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여기 다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박스에 넣지 않았어요. 들고 나왔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테이프로 박스를 봉하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내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첩을 손에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삿짐을 다 싸고 나서 집안이 텅 비었어요. 30년치 살림이 빠져나간 자리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빈 거실을 한번 돌아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굴에서 읽을 수 없었는데 그 뒷모습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첩을 다시 폈어요. 아직 다 읽지 못한 페이지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마지막 장들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아내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진짜 이유를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사한 날 밤이었습니다. 은평구 전세빌라 작은 방에 짐을 대충 밀어넣고 나서 저는 수첩을 다시 들었어요. 이삿짐을 싸다 멈췄던 그 자리부터였습니다. 새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낯선 천장 아래 박스가 가득 쌓인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수첩을 폈어요. 아내는 옆방에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운 것 같았는데 잠든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수첩의 뒷부분은 앞쪽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글씨가 더 작아졌고 날짜 간격도 좁아졌어요. 무언가에 쫓기듯 빠르게 써내려간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읽다 보니 카페를 알아보기 시작하던 시점과 겹치는 날짜들이 나왔어요.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다녀온 날, 본사 직원과 통화한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각각 짧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잘 될 것 같다. 이번엔 잘해야 한다.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들이 반복됐어요. 읽는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시절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글씨 하나하나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수첩 맨 뒷장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접힌 종이 몇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더니 첫 번째는 병원 이름이 적힌 종이었어요. 대학병원 암센터라고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진료 예약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날짜는 카페 오픈을 준비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암센터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다는 것, 찬장 깊숙이 약봉투를 숨겨뒀다는 것, 그걸 혼자 삼키며 지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센터라는 건 몰랐습니다. 단순한 이상 소견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진료 연기 확인서였어요. 예약했던 날짜에 진료를 받지 못했고 다음 일정으로 미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카페 오픈 준비가 한창이던 때였어요. 아내는 암센터 진료를 미루고 카페 인테리어 현장에 나갔던 겁니다. 그 다음 예약 날짜에도 비슷한 확인서가 또 있었어요. 두 번을 미뤘더라고요. 연이어 미룬 겁니다. 몸이 먼저냐, 카페가 먼저냐를 저울질하면서 아내는 카페를 택했던 거예요. 자기 치료를 뒤로 밀면서요. 세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수첩에서 찢어낸 것처럼 거친 단면이었어요. 안에 글씨로 빼곡하게 계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 3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남편 씀씀이와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최소 500은 벌어야 한다. 카페가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월 500은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없어도 이 집에서 남편이 버틸 수 있다. 그 계산 흔적을 읽는데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없어도 그 네 글자가 박혀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자기가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치료비가 들어가면 남편의 퇴직금이 거기로 사라질 거라는 것도요. 연금으로 나오는 월 300만 원으로는 남편 혼자 살아가기가 빠듯하다는 것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페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남편 자존심을 지켜주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아래에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가 짐이 되기 전에 스스로 길을 만들어 두겠다는 거였습니다. 돈을 벌어 놓으면 치료를 받아도 남편한테 부담이 덜 될 테니까요. 아니면 자기가 없어지더라도 남편이 혼자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그 계산지를 들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카페를 시작한 게 꿈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고 충동적인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다 계산이 있었어요. 치료를 미루면서까지 카페에 매달린 것도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버틴 것도 집을 담보로 잡은 것도 전부 같은 자리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에서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게 다 사랑이었던 거예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제네시스 열쇠가 잡혔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묵직하고 번지르르한 열쇠였습니다. 차 명의가 제 이름이었기 때문에 가압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짐이 압류당하는 동안 이 차만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게 다행인지 부끄러운 건지 그 열쇠를 들고 있으면서도 몰랐습니다. 퇴직하던 날 법인차를 인수하면서 받은 거였어요. 이걸 쥐고 있어야 상무님 같다는 생각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이 차가 있어야 아직 내가 건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차를 유지하려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고 그 50만 원이 아내의 통장을 조금씩 더 가볍게 했을 거예요. 아내는 그 무게를 혼자 지면서도 남편 열쇠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쥔 손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이걸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 건지 그 질문이 이제야 들어왔습니다. 퇴직 전에 상무였고 퇴직하고 나서도 상무였고 집이 날아가는 와중에도 제네시스를 탔어요. 아내가 진료를 미루면서 카페에 나가던 그날들에도 저는 라운딩을 다녔습니다. 그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냥 눈을 감은 거였어요. 보기 싫은 것들을 안 보겠다고 열쇠 하나 쥐고 있었던 겁니다. 옆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는 거겠죠? 저는 수첩을 덮고 열쇠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일어서서 옆방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문을 열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나 앉으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옆 바닥에 앉았어요. 아내와 저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게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사과도 아니었고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딜러에게 전화했습니다. 딜러한테 전화를 건 건 이사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받더라고요. 차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딜러가 연식이며 주행거리를 물었고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은평구 빌라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은 송파 아파트에서 보이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강도 없고 스카이라인도 없었습니다. 맞은편 빌라 외벽과 좁은 골목이 보였어요.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네시스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딜러가 경차로 바꾸는 거냐고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내 병원을 오가려면 차가 아예 없을 수는 없었거든요. 딜러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거래가 마무리되던 날 판매 완료 알림이 울렸을 때 저는 부엌에서 아내랑 같이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소리를 듣고 아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제네시스 팔렸다고 했어요. 아내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을 지으려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대신 경차를 한 대 드렸어요.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 차였는데 그 차 조수석에 아내를 태우고 병원을 가는 길이 제네시스를 몰던 어떤 날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골프채는 그 다음 주에 정리했습니다. 풀세트를 박스에 담아서 중고 거래로 넘겼어요. 그 골프 성적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골프를 끊으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채가 나가고 나서 골프 성적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끊으면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아내가 수첩에 적었는데 실제로 끊어보니 저는 여전히 저였어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 같았어요. 아내 병원 동행이 시작된 건 이사하고 열흘쯤 뒤였어요. 아내가 미뤄뒀던 암센터 진료를 다시 잡았고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다녀올 수 있다고요. 저는 그냥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내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놀란 것 같았어요. 평생을 같이 살면서 병원 대기실에서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이름이 불리고 아내가 일어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았고 초기였어요. 치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예전 건강검진 소견에 발견됐던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했어요. 아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료실을 나오면서 아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잠깐 멈추더니 그냥 걸었어요. 그게 충분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차 조수석에 아내를 태우고 은평구 쪽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이 차 생각보다 괜찮네요 하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네시스랑 비교하면 어떠냐고 물었어요.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쪽이 더 낫다고 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는데 그 웃음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빌라 생활이 익숙해지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복도가 좁아서 이웃과 마주치면 어깨가 스쳤어요. 송파 아파트에서는 이웃 얼굴을 거의 몰랐는데 여기서는 아래층 할머니가 김치를 나눠주고 윗집 아저씨가 택배를 대신 받아줬습니다. 이런 게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들이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빌라 옥상에 빨랫줄이 있었는데 아내가 세탁물을 들고 올라갔어요. 저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같이 빨래를 널었어요. 아내가 서툴게 집게를 다루는 저를 보며 어떻게 이것도 못하냐고 했는데 표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나서 옥상 난간 쪽으로 갔어요. 송파구 쪽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던 동네가 어림잡아 저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쪽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옆을 봤어요. 아내가 거기 서 있었거든요. 아내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숲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요. 아내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내려가자고 했어요. 저는 따라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2년이 지나도록 저는 현실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가 있어야 했고, 골프가 있어야 했고, 상무님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게 다 무너지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좁은 계단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 버스가 생각보다 편하다는 것, 아내 손이 이렇게 거칠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모든 시간을 얼마나 조용히 견뎌왔는지요. 부엌에서 아내가 점심을 준비했어요. 좁은 부엌이었는데 두 사람이 서기에 빠듯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칼을 잘 못 다루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껍질이 뚝뚝 끊어졌습니다. 아내가 힐끗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상무님 솜씨가 형편없네요 하고는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아내한테 솜씨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웃은 겁니다. 어째서인지 창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서툰 사과 한 조각을 아내 입에 넣어줬어요. 아내가 받아먹었습니다. 그게 그냥 사과였는데 어쩐지 그동안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같았어요.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퇴직하고 가장 힘든 게 뭐였냐고요. 그분은 씀씀이를 줄이는 게 제일 어려웠다고 대답했다더라고요. 현실을 자각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한테 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혼자서 자각한 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먼저 바뀌어줬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아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나서야 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아내가 저를 살린 거더라고요. 매주 화요일이 병원 가는 날이에요.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보호자가 매번 오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작게 웃었어요. 진료실을 나와서 병원 복도를 걸을 때 아내가 먼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어요. 자연스러웠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좁은 식탁에 마주 앉아서요. 아내가 국을 퍼줬고 저는 밥을 떴어요. 창밖으로 빌라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별것 아닌 아침이었는데 이 아침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잃어야 했는지 생각하면 아직도 먹먹합니다. 그래도 이 밥상이 좋아요. 이 좁은 식탁이, 이 맞은편 얼굴이요. 잃어야 할 것들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요즘 어떠냐고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